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종강이네요. 어, 저는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이 많이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명예 멸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어, 명예멸망, 자중질환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 명나라의 요동정책을 먼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나라의 건국으로 한족이 동아시아 정세를 오래간만에 주도하게 되었죠. 송나라가 있었고,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면 한나라, 수당만 해도 사실은 한족이 세운 나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래간만에 한족이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하게 됐다는 명경국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가 이야기하였던 화와 이의 질서가 바로잡힌 듯 보였죠. 한때 대금 제국을 건설하며 동아시아 역사를 호령했던 여진족은 명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요동 지역의 각각의 부족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 진출이 시작된 것은 홍무제 8년 때의 일이었고요. 그것은 1375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원 세력이 힘을 잃고 요동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명나라는 이 힘의 공백을 활용해 이 지역을 재빨리 차지했죠. 지역의 중심 도시인 류양에 그 요동 지배를 위한 요동 도사를 설치하고요. 25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위소는 군호들이 평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둔전을 경작하면서 자급자족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다른 위의 병사들과 합쳐 군을 형성하는 방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명이 변방 지역 방위를 위하여 고안해낸 이 방어 체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건주 여진에 대한 명예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이 후금에 이어 청을 건국하고 중원을 차지하게 되는 건주 여진은요, 이 몽골에 집중된 명 초기의 대외 정책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력이 강성한 몽골과 신흥 강국 명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살기에 좋은 정착지를 찾아 떠돌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영락제는 이들을 회유하고자 1403년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1412년에는 건주 자위를 두면서 여진 중에서 세력이 강성한 건주 여진을 명나라 통치 체제 안에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이 건지 여진은 몽골에 집중된 명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의 위협이 다시 커지면서 명나라는 북변에 쌓은 요새와 장성을 위주로 한 방어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통제가 몽골에게 패하기 전에 해금 정책으로 인한 남부의 경제적 파국과 함께 요동 지역 둔전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죠. 여기서 해금 정책이라는 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바다를 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우리도 해금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죠. 도서,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원의 도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내륙 지방으로 옮기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끔 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남부 지방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대외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남부 경제가 파국을 맞게 되고 그 결과 둔전 생산량도 감소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었죠. 홍치제 때는 위소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둔전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유사시 대응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아울러 장성 위주의 만리장성 위주의 방어 정책 때문에 병력은 주로 북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요동 동쪽의 금나라 후예들에게 다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진은 요동도사가 자신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음을 알았고 점차 명나라 요동도사의 동부와 조선의 북쪽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이 누르하치는 1559년에 건주 여진의 군장이자 명예 지휘사 벼슬을 하고 있던 타크시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명왕조의 관점에서 여진에게 주는 자기는 그들이 중화질서에 복속했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자기를 받는 여진의 군장들에게 이 자기란 것은 부족민들에게 내세우는 권위의 상징임과 동시에 독점적으로 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특허장에 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에서 노예를 구입하거나 잡아와서 장원을 일구어 더 큰 부를 이룩하는 수단이 바로 이 자귀였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누르하치는 사실상 상당히 유복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조부인 기호창가와 타크시는 아버지인 타크시는 철저한 친명파였습니다.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는 다른 여진 부족에 비해서도 상당히 명나라에 협조적이었죠. 이 조부와 부는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는 명군에게 쫓기다가 살해된 건주 우위추장 왕고의 아들인 아타이가 1582년에 예허부와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토벌대의 길잡이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명조의 진압군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이성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성량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마 조선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성량은 이 조선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타이는 고륵산성에서 이성량에게 죽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누르하치의 조부인 기호창가와 아버지인 타크시가 명예 협조적인 또 다른 여진 군장인 니칸 와이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부자가 명왕조와 가까우면서도 건주위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이성량과 명관리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들이 후일 건주위를 통일할 경우 명나라에게 큰 오한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성량이 니칸 와이란을 사주하여 살해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르하치에게 있어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은 일생을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표면적으로는 명조에 계속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일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명왕조가 아니라 니칸 와이란으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하에 1583년에 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명조는 여진인들 간의 일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고, 누르하치는 이를 기회로 삼아 건주위의 군소 부락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584년에는 니칸 와이란을 죽이게 됩니다. 원수를 갚게 된 것이죠. 누르하치는 명왕조로부터 도독으로 임명되어 그의 권리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녔던 지휘사의 지위도 계승하게 됩니다. 5년 후 1589년에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통일하면서 이후 중원 정벌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그가 지닌 엄청난 야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채 명나라와의 현실적인 역량 차이를 인정하죠. 1590년에 북경에 직접 가서 조공을 함으로써 명나라에 충실한 신하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592년에는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왜를 정벌하여 은혜를 갚겠다며 참전을 조선과 명나라에 참전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죠. 비록 명나라와 조선이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충성의 표시 덕택에 누르하치는 1593년에 명나라로부터 용호장군이라는 호칭호를 얻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이 급성장은 다른 여진 군장들에게 큰 위협이었죠. 급기야 1593년에 예호부를 비롯한 9개의 부가 연합하여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구례의 전투에서 구부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죠. 이로써 누르하치의 위상은 급상승하며 자신의 건주 여진뿐만 아니라 해서 여진 소속의 후룬 사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명조에 조공을 바친 이유는 누르하치가 별다른 제재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여진 통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물론 명왕조가
누르하치를 무작정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구부 연합군의 선두에 섰다가 패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예후군은 아직도 세력이 강했으며 훌은 사부의 중심 세력으로서 명조의 후원을 받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명나라는 해서 여진의 훌은 사부에게 건주 여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누르하츠는 다른 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599년 2월 누르하츠는 두 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만주 문자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되죠. 사실 금나라 시절에 거란 문자를 빌려서 만든 만주 문자가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면 원래 만주 문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진 사회 내부의 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었죠. 누르하치의 명을 받은 두 명의 학자는 몽골 문자의 자모를 기본으로 하여 여진 언어의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 이후 널리 쓰이면서 명나라나 조선과의 국서를 보낼 때 이 만주 문자로 적힌 국서를 보내고 누르하치의 명령이나 포고문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서적의 번역에까지 쓰이게 됩니다. 군장으로서 명나라를 수없이 다녀왔으며 한인들과의 접촉도 잦았던 누르하츠는 문자를 통하여 여진인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종의 민족적 자각을 가지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여진을 부족 사회에서 국가 체제로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실 여진과 몽골은 그 거주 지역이 다르지만 중원 지역 바깥에 있다는 점에서 명에게 서로 다를 바 없는 변방 오랑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여진의 성장 과정은 다른 관점에서 명나라의 몽골 견제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죠. 명왕조의 북방 전략은 주로 몽골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만주족에 대한 경계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몽골인들은 대원의 멸망 이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한 채 북방의 초원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만 각 부족 간의 내전이 심했을 뿐입니다. 토목보에서 불과 2만의 병력으로 영통제를 사로잡아 명왕조의 위신을 추락시킨 에센타이시의 죽음 이후 강력했던 오이라트 부 내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몽골 공화국 동부에서부터 중국 내몽골성 중부까지 예전 원조를 구성하였던 다양한 집단이 난립하고 있었죠. 난립한 몽골 세력은 대약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통일되기도 하지만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이후 알탄 칸에 의한 재통일이 이루어지며 명왕조의 수도인 북경을 위협하기도 하죠. 누르하치에게는 아직도
명왕조가 주요 경계 대상으로 삼을 만큼 강대한 세력을 가진 몽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누르하츠가 건주위를 통일하였고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고 하여도 명나라와 여진 사이의 기본적인 국력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죠. 이는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청나라 건국의 분수령이 되는 사르흐 전투에서 명나라가 동원한 병력이 약 10만 3천 정도였던 데 반해 여진은 고작 2만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10만 3천이라는 병력에는 이제 강홍립을 포함한 조선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진족이 그 여진족 중에 일부가 이 반누르하츠 계열의 여진족도 포함이 돼서 뭐 이 중에 한 3만 정도는 빼야지 되니까 한 7만 3천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진은 고작 2만에 불과했었죠. 누르하츠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기동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몽골의 기병은 누르하츠의 대업에 빠질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과거 정치 세력들 간의 결혼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정치 세력들, 경제 세력들 간의 결혼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였으며 건국 직후의 후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츠는 여진의 귀족들과 몽골 유력부들 간의 통혼을 적극 권장했죠. 몽골과의 통혼 정책에 있어 누르하츠는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가문과 몽골 왕공들과의 혼인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몽골인들은 후금의 건국기부터 귀족이자 왕비족으로서 청황가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대야망을 품고 있던 누르하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츠는 이미 1587년에 포하라라 불리는 이 성체와 궁을 짓고 국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었죠. 명나라의 신경을 크게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공도 바치면서 충성스러운 오랑캐 신하로서 행세하기도 합니다. 1589년에 건주 여진을 통일한 후 건주인들 사이에서는 임금을 칭하였지만 앞서 말한 대로 1593년에는 명왕조로부터 용호 장군의 자기를 받고요. 그 와중에서도 여진 내부의 사회 통합을 다지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1599년에 만주문자 창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1601년에는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누르하츠는 여진족의 전통적인 수렵 조직인 니루에 기반한 체제를 만들게 되죠. 우선 기존의 니루 조직을 확대하여 300명을 하나의 니루로 편성하고 니루 에젠을 두어 각 니루를 통솔하게 합니다. 니루의 숫자가 늘어나자 유사시 군사 동원과 작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구사, 깃발이라는 조직을 편성하게 되죠. 이를 황, 홍, 남 색의 사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만주 사회의 기본이 되는 팔기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죠.
팔기는 이 황기, 홍기, 남기, 백기 여기다가 원을 그리는 형태예요. 황색의 안에다 원을 그려놓는, 홍색 깃발 안에다 또 원을 그려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팔기를 만들게 됩니다. 1603년에는 당시까지의 근거지였던 포아라를 떠나 허투알란, 현재 그 랴오닝성 신비년에 있는 허투알라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삼아 집단의 쇄신을 꾀하게 되죠. 이 대국의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던 누르하츠는 명왕조가 알아채고 본격적인 견제 또는 토벌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나라에 대한 조공에 열심이었습니다. 1590년에는 본인이 직접 부하 108명을 데리고 북경에 가서 명신중 만력제에게 조공한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공을 바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주공제도란 것이 진공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선물로 하자받는 형태였죠. 아울러 조공사신단을 따라온 상인들에게 장사할 기회도 허락되었습니다. 누르하츠는 많은 하사품과 함께 조공무역으로 얻는 이윤으로 여진 사회의 경제를 성장시켰고, 동시에 명왕조의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조공은 1611년 기록에 따라서는 후금 건국 직전인 1615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이중 정책은 어디까지나 명왕조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누르하츠는 마침내 1616년 칸으로 등극하고 옛 금나라를 잇는다는 뜻에서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그리고 근거지인 허투알라를 정식 도읍으로 삼게 됩니다. 사실상 명왕조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던 것이죠. 이제 누르하츠는 명왕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진 전체의 통일에 나서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동해 여진을 정벌하여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해 나가게 되죠. 1618년에 이르러 숙적이던 해서 여진의 예호부를 제외하고는 여진 전체가 누르하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7가지 큰 원한과 이 대명 전쟁의 발발을 살펴보는데요. 1618년 누르하츠는 그 유명한 명예 갚아야 할 7가지 큰 원한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고하면서 자신이 표면적으로 섬기는 명왕조에 대하여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 사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사실상 황제밖에 없죠. 그런데 누르하츠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면서 자신이 표면적으로 섬기는 명왕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사작전에 돌입하여 명나라 요동지방의 주요 성 중 하나인 푸순성을 함락시키고 이어 7월에는
명나라 요동의 주요 요새인 청화부를 공격하여 떨어뜨립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인들의 구신점으로 삼기 위하여 선포한 7대안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읽어보죠. 명나라에서는 조부 기호창가와 타크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 명나라가 건주부는 차별하고 예호부와 하다부의 편의만 봐준 것. 명나라가 누르하치와 맺은 영토 협상을 파기하고 여진을 침공하여 인민을 살해한 죄. 명나라가 예호부에 원병을 보내 건주 여진을 막으려고 한 것. 예호부가 같은 여진인으로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그 앞잡이가 되었으며 누르하치의 약혼녀를 강제로 몽골인과 혼인시킨 것. 명나라가 누르하치의 영토인 차이허, 산차와 푸안을 강탈한 것. 명의 요동 총독인 소백지가 권한을 남용하여 건주 여진을 비롯한 여진 백성들을 마구 괴롭힌 것. 이러한 7가지 큰 원수를 갖겠다고 이제 대명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누르하치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명왕조는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이에 즉시 누르하치를 토벌할 것을 선포하고 군병을 소집하게 되죠. 임진왜란 당시 요동 순무였던 양호를 병부 좌시랑 겸 우첨도 어사 요동 경략사에 임명하여 그 토벌군의 수장으로 삼게 됩니다. 임명을 받은 양호는 광량령에 도착하여 정벌 준비에 착수하게 되죠. 1618년 8월에 황제로부터 상반검을 받아 생사 15권을 준 총사령관임을 확실히 합니다. 이후 보다 효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요동으로 옮긴 양호는 맹장 두송을 산해관 총병에 임명하게 되고 퇴임한 노장 유정을 관전 총병관에 임명하여 후방에서의 군량 조달을 담당하게 합니다. 아울러 군비로 200만량을 모으게 되죠. 9월 17일에 조선국왕 광해군에게 서신을 보내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강홍립과 김응하, 휘하의 1만 3천의 병력을 파병하게 되죠. 양호는 누르하치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항복과 함께 명왕조에 다시 신속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이러한 요구를 단번에 거부하게 되죠. 비록 여진을 거의 통일하고 건국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국력과 병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명군의 목표가 허투알라인 것이 분명해진 만큼 명군이 허투알라로 진격할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인 자이판과 사르흐 일대에서 군마에게 풀을 먹이고 자이판 중턱에는 유세를 축조했죠. (1619년 2월 21일) 양호는 요양성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10만의 대군을 후금의 도성인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시킵니다. 명의 토벌군은
네 개의 부대로 진격했는데 진군의 신속함을 위하여 부대를 나누었다가 누르하치군이 포착되면 재빨리 군을 합하여 집중 공격한다는 분진 합격의 전술을 채택했던 것이죠. 명토벌군의 각 부대와 지휘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군은요, 사내관, 총병관 두송이 맡았고요. 북로군과 예허부의 여진족 예허부의 증원병이 증원분이 사실상 한 부대를 연합부대를 이루어서 개원 총병관 마림이 지휘했습니다. 남로군은요, 요동 총병관 이여규백이 담당하고요. 동로군과 조선군 원병은 연합부대로 편성해서 관전 총병관 유정, 조선군 사령관 강홍립, 뭐 김응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강홍립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강홍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령들을 통하여 명예 토벌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이들이 예상대로 자이휘안과 사르우 지역으로 오자 보병 15,000, 기병 400기를 그 지역으로 보내어 복병으로 토벌군을 기습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누르하치는 명예 토벌군이 여러 부대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상호 구원을 차단하고 자신의 병력을 집중하여 한 부대씩 각계격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각계격파의 첫 제물이 된 것은 두송의 서로군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군은 무순을 고의로 비워두고 3월 1일에 무순을 떠나 사르수산 입구 길림의 절벽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형이 몹시 험한 곳이었고 수츠허와 훈허가 만나는 곳이어서 싸우기에 좋지 않은 곳이었죠. 두송의 부관들은 일단 야영을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두송은 갈 길이 급하다며 갑옷도 벗어버린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의 군이 뒤따랐고 이때 누르하치는 상류에 만들어 놓았던 둑을 트게 했죠. 두송군의 일부는 물에 휩쓸려 익사하고 그의 군은 일부만 건너게 되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력의 대부분을 동원하여 사르산 입구에 남아있던 명군을 쳐 전멸시키고 누르하치 군의 공격은 두송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송은 병사들에게 화포를 있는 대로 발사하게 하고 선두에 나서서 후봉군을 공격했죠. 그의 군은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송은 누르하치의 13번째 아들인 리암부가 쏜 화살에 목숨을 잃고 서로군은 괴멸당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개 다 물을 가둬 놓았다가 물이 바닥에 드러난 강인 줄 알고 건너다 이제 휩쓸려가는 을지문덕 장군 때도 강감찬 장군 때도 보았던 전술이죠. 이거는 뭐 많은 전쟁에서 이런 전술들은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두송군의 전멸 소식은 뒤따라오던 마림에게 전해졌고, 마림은 두송군의 패잔병과 그의 부대를 합쳐 세 곳의 임시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지체하지 않고 병력을 집중하여 요새를 하나씩 집중 공격을 하게 되죠. 명군 진영에는 화포가 많았고 일부 후분군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화포는 발사 속도가 너무 느렸죠. 결국 명군 포병들은 몇 번 발사하지 못하고 빠르게 돌진해온 후금 기병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두 요새 역시 연이어 격파를 당하게 되죠. 마림은 재빨리 도주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군 역시 후금군에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자신의 병사를 앞서 전멸당한 두송의 전령들로 변장시켜 유정에 동로군이 오고 있던 방향으로 보냅니다. 이 가짜 전령들은 두송이 이미 목표인 허투알라에 접근하고 있다며 동로군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죠. 동로군 사령관 유정은 군의 진격 속도를 높였고 아부달리의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이 아부달리의 지형이 매우 좁아 유정의 군은 장사진 일렬로 늘어선 채 행군하게 되었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차남 다이산이 거느린 부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동로군을 급습하게 됩니다. 유정은 미첨도를 휘두르며 싸우다가 죽었고, 동로군에 포함되어 있던 정예 절강병들 역시 전멸을 당하게 되죠. 이 동로군에는요, 강홍립이 지휘하고 있던 조선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홍립은 싸울 마음이 없어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고, 바람의 방향도 사수와 포수로 구성된 조선군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강홍립과 달리 김응하는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죠.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홍립은 즉시 항복하였고, 누르하치에게 조선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강홍립의 항복으로 강해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던 것이죠. 한편 북로군, 서로군, 그리고 동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호는 남로군 사령관 이어백에게 후퇴를 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누르하치를 터보라로 보낸 명예 토벌군은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르후에서 후금이 명의 본격적인 토벌 시도를 무찌른 후 후금과 명의 처지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후금의 흥기를 변방 오랑캐에 반란 정도로 얕잡아 보았던 명은 수세로 전환하게 되죠. 후금은 승세를 타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 요양과 심양 지역의 넓은 평야지대였고요. 인구와 영토의 확장에 필요한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던 누르하치는 이미 자이판과 사르후에 요새를 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사르후 전투의 승리가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르후에서의 승리 후 누르하치는 자신이 구축한 자이판성을 전진기지로 삼아 요동의 명세력을 소탕하고
여진 세력 중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복속되지 않았던 예호부를 치게 되죠. 사르후 전투 이후 누르하치의 군은 1619년 6월에 개원성, 다음 달에는 철령성, 8월에는 예호부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어 1620년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나가면서 요동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요양과 심양을 떨어뜨리고 요양 신양과 연계된 주변의 대소요새 70곳도 함락시키죠. 이로써 후금은 요와 동쪽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고 1621년 4월 수도를 호투알라에서 요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이 요동 지역에서의 대패에 충격을 받은 명왕조는 요서에 있는 요새들을 보강하여 후금의 침공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 중 영원성은 요서의 중요한 성이었는데 원숭환이 그 수비를 맡게 되죠. 광동 출신의 원숭환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서양 문물을 보고 배웠는데 특히 화포의 배치와 사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숭아는요, 홍위포라 불리는 대포를 도입하여 자신이 지키고 있던 영원성에 배치하게 되죠. 그러나 요소에서의 수비 정책을 주도했던 손승종이 실각하고 고제가 조정의 수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명의 수비 정책은 더욱 소극적으로 바뀌어 만리장성 이북의 모든 야전군은 산해관 안쪽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원숭아는 이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영원성의 수비를 더욱 강화시켰지만 그의 휘하에 있는 병력이라곤 1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야전군 철수 소식을 들은 누르하츠는 1626년에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떠나 영원성으로 진격하게 되죠. 일단 원숭아는 성 밖의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성 밖의 모든 가옥과 건물을 불태워버리는 청야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야작전은 사실상 우리나라도 많이 썼던 전략이고요. 러시아도 많이 활용하는 정책이에요. 작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적군이 취할 수 있는 물건은 죄다 태워버리는 거죠. 곡식 한 톨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태워버리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들판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작전을 피죠. 사실상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쟁 때 그런 전술을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부터 쓰기 시작해서 고려 때까지 계속 이 청야 전술을 활용해서 외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청야작전 때문에 몽골족들도 사실상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죠. 이 청야작전이란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야 작전을 썼던 이유는 화포를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목적이죠.
적이 오는 방향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포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전술을 썼던 것이죠. 아울러 탈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에게 만약 영원성에서 탈영병이 오거든 지체 없이 참수하라는 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영원성에 도착한 청군은 바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틀간 주야로 계속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포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를 한 이 원숭아는 노르하츠가 비교적 먼 곳에서 정의의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해당 위치에 대한 조준 포격을 명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노르하츠의 호위병 다수가 죽고 노르하츠 역시 중상을 입게 되고 노르하츠는 그 중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1626년 9월 30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그의 8째 아들인 홍타이즈가 후금의 새로운 칸으로 등극하게 되죠. 후금의 2대 칸으로 등극한 이 홍타이즈는 누르하치의 한인 차별 정책을 바꾸어 한인들을 우대하고 관료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을 계속 차별하다가는 한인들과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한인들의 반란으로 밀려난 원조의 전초를 밟게 된다는 우려가 작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홍타이즈의 다른 우려사항은 요동반도 근해와 조선의 도소에 주둔한 모문용 등의 명군과 함께 배후에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명, 후금 전쟁에 가급적이며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강해군 조정이 1623년에 쿠데타로 인하여 몰락하고 샹명배금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은 인조조정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인조조정은 명과 후금 둘 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명에서는 일단 만력제가 조선 국왕으로서 책봉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빼앗은 것을 불법 찬탈로 간주하였고 때문에 인조를 퇴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시 비등하기도 했습니다. 반정 이후 인조 조정이 북경에 사신을 파견했을 때에도 주요 관료들이 인조 반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죠. 결국 인조 조정은 요동 근해에 섬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용을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였고 책봉을 받는 조건으로 이전 광해군 정권이 거절하였던 둔전과 염전의 설치를 모문용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모문용은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욕심 때문에 인조 조정의 책봉 노력을 적극 후원했고 결국 인조는 책봉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죠. 영원성에서 패배하고 누르하치의 사망으로 다수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홍타이즈는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상쇄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을 쳐서 명나라 편을 들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모문용 등의 명주둔군에 대한 소탕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이러 아민 등이 지휘하는 3만의 후금군은 1627년에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갈의 난의 여파로 북방의 수비가 허술해져 있던 조선은 의주와 정주 등이 함락당하는 등 잠시 위기를 맞았으나 정봉수 등이 일으킨 의병으로 인하여 이 후금군의 후방이 위협받게 되자 후금은 조선에게 명예연호를 쓰지 않을 것, 그리고 홍타이지와 인조 간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을 약속받고 서둘러 철수하게 됩니다. 이 정유호란 때는 사실상 조선군이 잘 막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의주와 정주 등 북방의 일부 성이 빼앗기긴 했지만 의병의 활동으로 인해서 보급선이 위협받았던 후금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홍타이지는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중국식 과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 명조의 혼란을 피해서 도망오는 한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병존들을 이끌고 오는 군관의 경우 매우 후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한인 장수들을 후금 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홍타이지의 정책은 압록강 하구와 요동반도 해안지역, 그리고 심지어 산둥성의 도서에 배치된 장수들까지 후금으로 끌어들여 후금이 취약한 해안지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끌어들인 한인 장수들이 너무 많아서 홍타지가 2개의 한인기를 따로 만들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한인들을 흡수하고요. 또 군인들이 투항을 하는 경우, 귀순을 하는 경우 사실상 장수로 삼아서 그들을 사실상 자중질환으로 명나라가 멸망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한편 홍타이지는 명나라에 대한 점령적 공략을 재개하여 1629년에는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북경을 포위하기도 합니다. 영원성을 지키고 있던 원숭아는 부랴부랴 그의 군사를 서진시켜 후금군을 격퇴하죠. 원숭아의 군이 북경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명조종의 혼란은 계속되어 동북방 방어의 주축인 원숭안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상 조선시대에 있었던 당파 싸움이 연상되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사실상 가장 믿을 만한 장수였던 원숭안이 희생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명예 약화는 반대로 청나라는 1631년에 자체적으로 홍위표를 제작하게 됩니다. 1633년에서 34년에는 원숭안에게 주살당한 모문룡의 해상 전력을 거의 흡수하게 되죠. 이미 일부 군진만 제외하고 명예 방어 체계는 사실상 와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명나라는 이러한 당파 싸움의 결과로 스스로 붕괴됐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하나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혹시 자장가로 들으셨나요? 아, 좀 죄스러운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문의들이 종종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사실상 동아시아 역사 파트였던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던 부분 말고요. 관료 그 과거지라든지 무인사회라든지 뭐 요런 특강들은 빼고 나머지 부분 앞부분만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험의 유형은 빈칸 채우기 문제로 냈어요. 어떻게 하면 뭐 페이퍼가 안 돌게 할까 뭐 고민하다가 가로 넣기를 하는데 한 문제 내에서도 가로가 몇 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푸시면 되는 문제들이고 대부분 PDF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그냥 가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PDF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 쉽게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요, 혹시 시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몇몇 대학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고사 때 문제가 됐다. 뭐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기말 레포트 생각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말 레포트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뭐 사실 시험은 선생이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그 평가하는 거랑 진배가 없죠. 왜냐하면 잘 못 가르쳤으면 평균 성적이 당연히 낮고 잘 가르쳤으면 평균 성적이 높겠죠. 근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뭐 한 학기 동안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처음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됐네요.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뭐 사실은 대학생활이라는 게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MT도 한번 가보는 거고 이제 방학 되면 배낭여행도 한번 떠나보는 거고 뭐 책도 한번 읽으면서 울고 웃고 화도 내보고 흥분도 해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 여행 쪽은 뭐 거의 지금 뭐 어려워 보이고 참
그래요.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한 20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아, 처음이네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뭐 하긴 뭐 제 얼굴 보셔봐야죠. 뭐 그렇죠.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일이 있을까 만나야죠. 어, 최소한 건강해야죠. 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인연이 된다면 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